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3월 학평 시험이 끝났는데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겨울방학 동안에 애를 많이 썼는데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만족스러운 점수가 잘 안 나오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80점대,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70점대, 심지어 60점대인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이죠. 몇 가지 3월 학평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입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 3개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원점수에 연연하면 안 돼요. 특히 3월 학평은요. 수학이 특히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다 올라가요.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11월에 가면요. 함께 쭉 올라갑니다. 아직 공부가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안 나온 것도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항상 1, 2학년보다 3학년이 갑자기 수준이 팍 튀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수준을 확 넘어간 거에 대해서 잘 적응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3월 학평은 늘 보면요. 국어 점수차보다 수학 점수차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막상 수능에 가면요. 항상 국어 점수차가 더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따라서 원점수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거나 그걸 갖고 학생한테 압박감을 주면 안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장롱 속에 있는 2학년 모의고사를 꺼내보세요. 2학년 모의고사 성적표가 최소한 2장은 있겠죠. 3월하고 11월. 그걸 딱 보고 원점수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그렇지, 백분위가 2학년 때 모의고사의 그 성적 100분위와 3월 달에 학평을 친 100분위를 비교해서 100분위가 올라갔어. 그럼 그날 툭불 등심 먹는 거야.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분위가 비슷비슷해? 그러면 야, 잭팟이 곧 기다리고 있어. 곧 터질 거야. 100분위가 좀 떨어졌어. 오차범위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시험에 임하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메시지를 자꾸 주면요.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비관을 집어넣으니 결과가 낙관적으로 나올 리가 있겠어. 조금 100분이 떨어졌어. 야, 이거 오차범위야. 큰 거 아니야. 잘할 열심히 하면 돼. 이럴 때만 주의하면 돼요. 100분위가 많이 떨어졌어. 한 10 이상 떨어졌어. 그러면 경고등 한번 울린 거야. 그럼 학원의 상태도 점검을 해야 되고 공부 방법이라든가 공부 상태라든가 공부 자세 이런 걸 다 점검해야 돼. 특히 뭘 점검해야 되냐?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대개 어머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4년 전에 상담했던 어떤 어머니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과학을 3번이나 돌렸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옵니까? 아니, 돌렸으니까 안 나오죠. 돌렸으니까. 왜 애가 바람개비야? 왜 돌려? 어머님들 중에서 가끔 시간표가 비어있는 걸 못 참는 어머니들이 있어. 시간표가 비어있으면 불안한가 봐. 그럼 비어있으면 채워놓고, 비어있으면 채워놓고, 한 번 돌려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공부는 언제 하는데, 공부는? 돌리기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고요. 3월 학평 이후 3학년이 학원과 입시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스케줄 중에서 뭘 빼야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야. 뭐부터 빼야 될까? 뭘 빼도 가장 문제가 없을까? 그거를 2학년 때 성적하고 비교해서 그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로. 그 뺀 시간에 뭘 해야 돼? 그렇지, 공부를 해야 돼. 돌리면 뭐 할 거야, 돌리면. 공부를 해서 나의 것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말이죠. 뭐가 중요한 거냐. 진학사 가입을 하세요. 아직 안 했으면. 특정한 회사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 진학사 그래. 가입할 때 아예 A 이름으로 가입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원서 쓰려면 A 이름 필요하니까 A 이름으로 가입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맨 위에 배너 떠 있을 거야. 뭐?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 요거 가입해야 돼. 가입해서 3월달 성적을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요?
요 성적으로 정시에 갔을 때 몇 점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학교를 가게 될 것인지 예측이 나와. 물론 예측이니까 100% 맞는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의 공부 추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진학사 오래된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통계치를 확률적으로 재구성해서 볼 때 이 성적의 현재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N수생이 들어오는 걸 다 감안해서 어떻게 수능에서 되겠느냐. 요걸 왜 3월에 해봐야 되냐? 3월달과 6월달과 9월달 세 개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과거를 까먹어. 왜 비교해야 되냐? 3월과 6월과 9월의 예측 결과를 다 엑셀에다 써놓으셔야 돼. 3월보다 6월이, 6월보다 9월이 예측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럼 뭐야? 다른 N수생하고 비교해서 보더라도 얘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9월달 수시 원서를 쓸 때 좀 더 어떻게 상향적 방향에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예측 서비스에서 볼 때 점점 나빠지고 있어. 그러면 꼭 더 나빠지라는 보장은 없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써서 9월 달에 갈 수 있다는 정시 위치에 거의 근접하도록 수시를 써야겠다. 아시겠죠? 왜? 그거보다도 못 볼 가능성이 있거든. 왜? 점점 떨어진다는 건 뭔가 성취도가 떨어지고 애가 번아웃 상태로 돌입하고 있다는 징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정시로 갈 수 있다는 것보다 좀 더 아래까지 보험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도 참 수시는 안 들어. 어머님들이 진짜 내 말 안 들어. 왜냐면 수시는 선지원이잖아요. 정시는 어디든가 한 군데로 합격합니다. 왜? 후지원이기 때문에 낮게 지원한 한 곳에는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죠. 근데 수시는 다 떨어지는 게 부지기수죠. 왜? 선지원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하잖아. 수시에서 합격했으면 정시 지원 자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정말 수시에서 합격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너무 낮은 데 가서 후회하는 사람 제가 몇 명 못 봤어요. 진짜 적어요. 그런 사람은 신문에 날 정도야. 다들 너무 올려 쓰셨기 때문에 그냥 6군데가 그냥 돈 날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지. 정말 낮췄어 갖고 어머 정시가 그거보다 더 잘 받는데 아이고 몇 명이나 돼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은 사자가 아니다. 라이온 킹이 아니다. 사자는 자기 아들, 딸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그렇죠.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기어 올라오는 놈만 내 아들이야. 기어 오는 놈만 내 딸이야. 애들은 사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절벽에 떨어뜨리지 좀 마세요. 야, 여기 아니면 난 그 꼴을 못 봐. 떨어뜨려. 그럼 기어 올라와. 못 기어 올라와요. 재수하면 무조건 성적 올라요?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그 국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애에게 맞춰서 애가 원하는 최대한을 하는 건 이게 부모의 노력이지. 부모가 말이야 애를 뭐 사자처럼 막 굴러 떨어뜨려 놓고 떨어져 올라와 여기 하는 내가 못 견뎌. 이건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이지 애에게 맞는 부모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옛날에 무슨 공익 광고도 있었어요. 당신은 부모인가요? 학부모인가요? 가끔 좀 불쾌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끔 좀 반성해 보면 학부모일 때 약간 비이성적이 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반성해야겠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 뭔가 하면 3월 학평이 끝나면 항상 애들이 학교에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3월 학평 성적이 끝까지 간다. 아유, 선생님들은 그게 사골 우거지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우려먹어. 뼈를 도대체 몇 년간 우려먹는 거야? 한 몇십 년간 우려먹는 멘트입니다. 3월 학평 성적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 아시죠? 왜요?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떨어지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얘기부터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안 보여주다가 새로 다시 좀 보여주려고요. 3월 학평 아시다시피 N수생이 빠져 있고요. N수생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성적은 밀리게 돼 있다. 100분위는 내려오게 돼 있다. 얼마나 밀리느냐. 최소 35%에서 최대 48%까지 1등급에서 N수생이 밀고 올라올 것이다. 그렇죠. 제가 16년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7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왜? 가면 갈수록 학교와 수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2등급은 어떨까요? 2등급도 대동소이합니다. 31%부터 많으면 한 43% 정도까지를 2등급 중에서 N수생이 차지하고 있다. 제가 아까 2학년 때 모의고사하고 비교해서 3학년의 지금 성적을 예측해 보라 그랬죠? 위치를 보라 그랬죠? 이번에는 3월 학평의 이 성적을 갖고 수능에서 어떤 정도의 등급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또 엄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요. 어떻게 하냐? 3월 학평 나중에 성적표가 이제 나올 거예요. 나왔을 때 애가 1등급인데 100분위가 96, 97이야. 그러면 위로 N수생이 40% 들어오면 2등급으로 밀린다. 이해 가시죠?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빨간색 볼펜 들고 성적표에다 2를 그어버리시고 100분위가 96, 97이라면 2라고 써주세요. 마찬가지로 100분이 89, 90, 91, 92, 심하면 93까지 2등급이라고 써있겠지만 40% N수생이 밀려들면 걔도 3등급입니다. 빨간 펜으로 그으시고 3이라고 그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3월 학평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절대 안 돼. 특히 재학생은. 재수생은 좀 과대평가해도 돼. 왜? 1월, 2월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3학년 때 거의 공부한 거에 3분의 2를 했을 거야. 아마 1월, 2월에. 근데 재학생은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되는데 재학생끼리 경쟁해서 1, 2 나오면 자기가 과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정하게 N수생과 비교해서 2, 3으로 고쳐줘야 된다 이거야. 그걸 봐야 돼요. 숫자는 묘한 힘이 있어서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너는 2야, 너는 3이야, 너는 1이야. 그 시그널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엄마 왜 내가 2인데 3으로 고쳐? 그러면 요걸 보여주세요. 얘 봐라. 알겠죠? 중요한 얘기 오늘 3가지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났죠? 넘어갈게요. 또 3월 학평과 수능 성적의 관계로 넘어갈 텐데요. 자, 제가 지금 3월 학평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데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죠. 떨어질 거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올라갈 수는 있는가? 처음에 좀 비관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 최근에 나온 자료를 제가 찾았는데요.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서울시 관련 연구단체인데요. 공기관입니다. 2019학년도 서울 지역 재학생을 갖고 실제 통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등급을 막론하고 3월 학평 성적과 수능 성적이 얼만큼의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한 자료예요. 한번 볼까요? 3월 학평에 비해서 수능에서 등급이 올라간 학생이 국어가 19학년도에 20%에 달했답니다. 와, 꽤 많죠? 올릴 수 있다 이거야. 수학은 훨씬 적다는 거. 야, 특히 이과 수학. 이제 뭐 수학과 수학나란 말이 없어졌죠? 수학 확통, 수학 미적, 수학 기하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어쨌건 간에 10%에서 13%밖에 안 된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등급 상승이 별 의미가 없어. 왜? 쉽게 하려면 등급 상승을 많이 할 거고 어렵게 하려면 등급 상승을 덜 할 테니까 그냥 영어는 제끼고요. 잘 보시면 등급 상승을 하는 사람이 최대 20%에서 적게 10% 사이 10분의 1 또는 5분의 1 사이에서 결정된다. 바로 이 주옥과 같은 여기에 들려고 우리가 이제부터 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엄정하게 말한다면 여기까지 다 성적이 오른 거죠. 왜? N수생이 40% 들어왔는데도 등급을 유지했다면 성적이 약간 오른 거란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많이 올리고 싶은 거죠. 한번 볼까요? 하락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과생 보세요. 이과 수학은 하락한 사람이 70%예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N수생은 이과가 세다. 문과보다 이과가 세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문과는 서울대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이 있으나 이과는 서울대 갔는데도 재수하잖아요. 의대 간다, 치대 간다, 한의대 간다, 수의대 간다.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과생의 수학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 70%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위로 가줄수록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저 그 다음 자료는 말이죠. 과목별로 좀 더 분석되어 있는데 좀 재밌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3월 학평이고요. 이쪽이 11월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에 등급이 있고 11월에 등급이 쭉 있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등급 변화가 없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등급 변화가 없어도 성적을 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1일 때 1이었고 2가 2, 3이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그라미 윗부분이 있고 동그라미 아랫부분이 있어요. 회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회색 부분이 좋은 거죠. 3월은 2등급이었는데 수능은 1등급인 사람 12.9%랍니다.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지 이거.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요것도 좋죠 뭐. 요거나 요거. 이게 좀 놀랐지 않습니까? 3월 학평에 3등급이었는데 40%를 다 제끼고 1등급에 꼴이 난 사람 4.6%. 와. 4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된 사람도 있어. 몇 프로? 한 1% 된대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지. 40만 명 중에 4,000명 정도는 4등급이었다가 N수생을 제끼고 1등급에 입성. 요 밑은 말이죠. 제가 자료가 없어서 또는 화면이 적어서 없앤 게 아니고 실제로 없어요. 5등급 하다가 1등급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수능이 상당히 엄정한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충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가끔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나 화나. 단 하루의 시험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자칭 무슨 그런 평론가들 있잖아요. 나 진짜 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 시험은 굉장히 엄정하고 나름 우리나라 시험 중에는 가장 정확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2등급도 3이었다가 2 되는 사람들 보이죠. 11.9%. 하지만 1이었다가 2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 슬픈 운명. 이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회색 부분이 되도록 애한테 힘을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표 나왔을 때 국어가 3등급이야. 그러면 굉장히 풀이 주고 있을 거 아니야. 야, 5%나 1등급이 됐대. 힘내자. 이 12%는 2등급 됐대. 힘내자. 지키기만 해도 잘한 거야. 힘내자. 오케이? 그냥 말로 하면요. 애들 귀에 잘 안 들려요. 이런 수치를 갖고 얘기하면 근거가 있잖아요. 이 공기관에서 다 분석을 한 건데. 제가 그걸 자료 분석을 한 거예요. 동그라미 이런 건 거기는 없어요. 제가 다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수학 가볼까요? 이과 수학. 이과 수학 놀라운 게 말이죠. 봐. 국어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죠. 2에서 1로 올라가는 사람이 국어보다 오히려 높더라. 이과 수학이. 근데 놀라운 거는 나머지 모든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요. 보세요. 국어. 4.6, 11.9, 0.9, 2.5. 그렇죠. 수학은 2등급 하던 애들이 열심히 해서 1등급 하는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오히려 국어보다 더 많은데 나머지는 다 만만치가 않다. 정말 오랫동안 수학을 해서 실력을 다져야 된다는 거. 3학년 1년 동안 정말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이과 수학에 비해서 문과 수학은 등급 상승이 더 쉽습니다. 모든 수치가 다 대부분 다 이과, 문과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3%가 2에서 1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과생들 뭐 60점대, 70점대 많을 텐데 떨 거 하나도 없어. 대개 그 정도 2등급 나와. 70점대도. 그럼 그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1등급 그냥 유지하는 사람도 무려 45%나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영어는 뭐 절대평가니까 등급 이동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재밌는 건 요거예요. 3월 학평에서 9등급을 했었는데 수능 가서 2등급 한 사람이 무려 5.3%랍니다. 5.3%면 말이죠. 5에 40이니까 뭐야? 2만 명 아닙니까? 2만 명. 2만 명이 다 밀렸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9등급 하다가 2등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어가 가장 우습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습다란 말이 좀 우스운데 국어. 왜 시험 문제만 봐도 좀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를 막 넘어갈 때 수학. 이거는 수학 시험이야, 국어 시험이야.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말이. 좀 굉장히 지적 능력을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는 사실 짤막한 영어 지문 하나 던지고 보기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대충 구성되어 있는 좀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 어려운 사람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영어는 누구나 반복 연습하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EBS라는 중요한 지표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반영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학평과 수능 성적 관계 재밌게 한번 봤습니다. 희망을 주세요. 애 성적을 꼽으면서. 자, 그 다음에 또 3월 학평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3월 학평은 말이죠. 시험 범위가 일부만 들어간다는 것.
특히 국어는 1, 2학년밖에 안 들어가요. 6월은 국어가 전범위가 됩니다만 수학과 수학란은 역시 일부는 미포함된다는 거. 그럼 언제? 9월에 가서야 전범위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월 합평은 N수생이 제로, 6월 모평은 10%를 넘어서고요. 9월 모평은 15%를 넘어섭니다. 수능은 20%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3월보다 6월, 6월보다 9월이 수능보다 좀 더 N수생이 많이 포함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N수생 중에서 특히 이과에서 강세를 갖고 있는 반수생들은 6월 모평을 치지 않습니다. 왜? 6월 모평할 때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보통 1학기를 한다고 본다면 9월 모평부터 가담하기 때문에 9월 모평이 좀 더 수능과 근접성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뭔가 하면요. 4월, 5월, 6월에 정점에 도달하도 공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9월에 최고 정점이 되도록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 과거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회 과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이제 국사를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매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예를 들면 4월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고려까지 공부를 했어. 한국사를. 그럼 고려까지는 다 맞아. 공부한 건 다 맞아. 조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틀려도 신경 안 써. 왜? 내가 아직 공부 안 했어. 6월 보는데 조선까지 했어. 조선까지 다 맞아. 근현대사? 틀려도 돼. 왜? 아직 안 했으니까. 언제? 9월에 가서 난 다 끝낼 거야. 그때 가서는 다 맞을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돌리지 좀 말고 항상 깊이 있게, 항상 심층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쌓여야 그게 실력이야. 공부한 거에서 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부한 거에서도 틀리고 안 한 것도 틀리면 그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한 거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월이 항상 정점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라. 선생님, 9월 성적이 아니고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 이때 정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 AI가 아니에요. 딱 12월에 정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9월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허둥지둥하게 돼요. 다 모자라 보여. 이것도 모자라. 이것도 모자라. 그러다 보면 2개월이나 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결국 거기서 회복을 못 합니다. 9월에서 딱 어떻게 찍어줘야 그 마음을 갖고 2개월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의 차이점도 굉장히 3월 합평이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서론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자제분들이 2003년생이죠? 네, 49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워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요 정도 있는 어떤 학생을 한번 보세요. 요 정도 학생은 말이죠. 재수를 하게 되면 내 1년 후배들은 많이 적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 애들이 또 재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준 게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이 고3의 경우에는 재수생이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기 때문에 삼수는 아무래도 좀 적지 않습니까? 재수생이 줄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볼 거예요. 올해 보는 학생이 당연히 응시생이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생자 수와 응시자 수를 비교해 볼 때, 그렇죠? 이 49만 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지원자와 수능 응시생이 더 떨어질 거고요. 이 정도 인구로는 마음이 안 찬다.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말이죠.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삼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5년생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적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해방 이후로. 언제까지? 15년까지 최저 출생이에요.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2005년생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삼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원이 줄어들어서 경쟁이 조금 준다는 거. 그렇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좀 희망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인구 통계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교훈인지 나중에 우리가 정시에 지원할 때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데 2019학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태어난 사람들이 다 살아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난 사람이 다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내년도에 몇 명 볼 줄 모르니까 그냥 태어난 사람을 갖고 비교해 볼게요. 태어난 사람이 다 수능을 봤다고 간주할 때 이 각 과목의 4%는 23,000등이라고 봅시다. 그럼 각 과목에서 4% 안에 들었을 때 가는 어떤 학교가 있다고 보세요. 23,000등일 때 23,000등이 4%였어요. 근데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19,000등이 4%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핏 보면 야, 4%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태어났건 적게 태어났건 대학의 정원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23,000등이 갈 수 있었던 어떤 학교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4% 안에 들었어야지 23,000등 학교에 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올해는 4.85%만 들어도 23,000등 대학에 간다. 이해 가세요? 100분위가 1 정도 내려온 거예요. 대학 가기 더 쉬워진 겁니다. 왜? 대학 정원은 인구에 맞춰서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이해 가세요? 특히 이과는 4.8이 뭐야? 6%까지 떨어진 거야. 어떻게? 왜? 그렇지, 약대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낳으셨어요? 어떻게 딱 약대가 부활할 걸 알고 어떻게 2024 부럽다. 예. 약대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과는 진짜 올해가 봄입니다. 예, 참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진짜 올해 이과는 정말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다. 6%만 돼도 과거 4%에 가는 학교를 갈 수 있게 됐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론은 2021년 수능 분석과 교훈. 이제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분석은 말이죠. 10월 달, 1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수능이 완성되기 전이고 수능 분석 결과는 12월 22일에 나왔죠. 그래서 보통 제가 3월 학평 이후에 수능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지나간 수능에 대해서 점수가 어땠다 저땠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앞으로의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과거의 수능으로부터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요. 그 배울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말이죠.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표입니다. 왜? 제가 만든 표니까. 뭐 대부분의 표가 대부분 제가 저작권이 있겠지만 이렇게 표를 만들진 않지만 만들어 놓고도 너무 잘 만들었네요. 왼쪽에 원점수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다 표기되면 눈에 잘 안 띄니까 최고점과 1등급 컷, 또 뒤에 있는 2등급 컷, 3등급 컷에만 표준 점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등급이 어디에서 끊어지고 그때의 백분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적 비율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04%, 국어가 좀 어려웠죠? 0.7%, 0.53%. 수학은 이제 표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작년 수능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는 말이죠. 매년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 난이도 확보가 안 되면 참 가리기가 어렵죠. 영어는 절대평가고 수학은 너무 어렵게 내면 좀 무리를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보통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 수능은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국어도 아니에요. 왜? 그 전에는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쉬웠습니다만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충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정도의 국어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어렵지만 잘 보세요. 만점과 1등급 컷의 점수차가 몇 점 차? 13점. 이과 수학은요? 7점. 문과 수학은 6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에는 다 4%가 있는데 최고점과 1등급 컷 사이의 점수차가 누가 제일 많이 난다? 국어가 제일 많이 난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너 왜 재수했니? 물으면 이과더라도 뭐 때문에 재수했다 그래요? 국어 때문에 재수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고 이거는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이렇다. 국어가 최상위권에서 점수차가 제일 많이 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얘기는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얘기지 모든 학생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1등급을 봤어요. 2등급 보세요. 2등급 국어는 2등급이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2등급은 오히려 국어가 짧죠. 2등급은 2등급 제일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의 점수가 마이너스 6점 차이예요. 얘는요 7점, 얘는요 5점. 하지만 그렇죠? 비슷하죠. 별 차이가 없죠. 따라서 국어가 점수차가 많이 나는 건 1등급이지. 2등급, 3등급 폭에서는 국어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비슷하기도 하고 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2등급 라인에서는 국어보다는 오히려 수학 때문에 재수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이과라면. 특히 정시라면 이과에 수학의 가중치가 더 있기 때문에
점수가 차이가 더 큰 데다가 가중치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1.5배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오히려 최상위권 바로 밑에 상위권은 결국 수학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물론 국어도 중요하지만 그 점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 상위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내려가 볼까? 상위권 조금 밑, 뭐 중상위권일 수도 있고 상위권 하위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뭘 잘 못 봐서 넌 재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못 봤죠. 야, 다 못 봤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좀 못 본 것 같니? 그럴 때 특히 이과생이라면 과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볼까요? 사탐부터 한번 볼까요? 사탐과 과탐은 말이죠. 항상 볼 때 어떤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냐 쉽게 나오냐 이거는 내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점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세지가 쉬울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처럼 사문이 어려울 것이다. 몰라요. 올해가 그냥 그랬다는 거지. 작년이 그랬다는 거지. 올해는 모릅니다. 그냥 쉽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려는 거야. 보세요. 세지가 만점자가 13.6% 제일 쉬웠어요. 13.6%면 4%, 7%를 넘었죠. 11%를 넘었어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이 다 없는 게 아니고 다 맞은 사람은 1등급을 주고 대신 뭐가 없죠? 2등급이 없어집니다. 왜? 1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2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2도 아니고 3등급이 되죠. 이거는 말이죠. 학생들도 꼭 알아야 되는데요. 시험을 보다가 특히 사탐, 과탐을 보다가 쉬울 때 정말 극도의 긴장을 해야 돼. 어려울 때는 말이죠. 봐.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려도 아직 1등급이야. 100분이 아직 95야. 사회문화 보세요. 44, 3점짜리 2개 틀렸는데도 아직 1등급이야. 쉬운데 잠깐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 너 3등급이야. 좀 더 방심해서 2등급 2개가 틀렸어. 100분이 얼마? 76. 2점짜리 2개 틀렸는데 100분위가 76이래. 76. 이거로 완전 망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지. 사탐, 과탐은 대부분 100분위로 반영하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탐, 과탐은 주로 100분위 변표를 쓰거나 100분위를 쓰기 때문에 얘는 100분위를 그대로 쓰고 얘는 100분위를 점수로 변환해서 쓰기 때문에 100분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간 실수해서 쉽게 나왔을 때 1개, 2개 틀리다 보면 100분위가 곤두박질 치게 되고 여기선 치명적이고요. 여기서도 매우 치명적이 될 것이다. 이 의대 보세요. 의대 100분위 보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기는 다 76이면 24점이 까진 거 아니야. 뭐 하나에서. 물론 제가 사탐으로 봤지만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도 쉽게 나오면.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표준연수 보는 학교도 있겠지만. 자, 의대 치도 알아서 보시고요. 서울 일반 인문과 일반 자연계로 볼 때 과탐, 사탐은 전부 100분위에 기초한 점수나 100분위로 보는데 요 학교들만 표준 점수로 보죠. 요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는 학교는 요거죠. 올해부터 과탐, 사탐을 표준 점수로 한다는 이 서울대. 그렇게 되면 얘는 100분위가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 개질이 다 맞았는데 다 맞는 것보다 더 잘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 맞았는데 표점 몇 점? 63점. 내 친구는 나보다 좀 못하는 애인데 사문을 했더니 다 맞은 게 71점. 몇 점 차이? 8점 차이입니다. 서울대는 사탐 반영률이 80%이기 때문에 0.8. 8점 차이면 6.4점 차이 납니다. 0.8을 곱하니까. 어마어마한 점수 차입니다. 한 과목만 6.4니까 또 다른 사탐이 하나 또 있잖아. 표점으로 반영하는 서울대에서는 따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표준점수, 만점의 표준점수는 평균하고 관계가 있죠. 평균이 너무 올라가서 즉 쉽게 출제돼서 평균이 올라가 버리면 표준점수가 곤두박질 칩니다. 따라서 경향적으로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과목은 표준점수로 보는 서울대를 지망하는 학생은 피할 필요가 있다. 경향적으로 내년, 올해 어떤 게 정말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정맞는 느낌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출제위원이
아니, 서로 다른 과목의 출제위원끼리 어떻게 난이도를 조정하겠어요? 못 조정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시험 보는 애들도 다르고. 근데 뭔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 내가 선택한 그 시험이 쉽게 나와 버렸네. 평균이 올라가 버렸네. 그럼 표점이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서울대 지망하는 학생들은 사탐 선택에 극도의 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딱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과목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가 하는 것은 좀 이따 5분 뒤에 보겠습니다. 과탐 한번 볼게요. 과탐은 투는 뺐습니다. 투는 그냥 잘하는 투 하세요. 보통 G2나 생투를 하실 테니까 뭐 투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투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원만 봅시다. 원은 작년에 물리원이 쉽게 나왔죠.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위권 학생이야. 과탐을 다 맞고 싶어? 물리원 다 맞았어? 표점이 64예요. 지원을 다 맞았어? 표점이 72점입니다. 몇 점 차예요? 8점 차예요. 서울대 역시 6.4점 차입니다. 다 맞아봤자 점수를 까먹는. 100불이도 마찬가지죠. 3점짜리 하나 틀렸습니다. 여기가 뭐가 빠져있네요. 예. 여기가. 네, 저 외우고 있습니다. 88입니다. 88. 물리원이 쉽게 나오는데 잠깐 실수해서 3점짜리 하나 틀렸어. 100불이가 12가 떨어져요. 12. 100불이 발행학기 이러면 의대 같은 경우 100불이 발행학교 많잖아요. 100불이 12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불이 변환편 점수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꽤 많은 점수, 한 3점 이상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영 비율은 또 과탐이 높죠. 보통 1.5배수, 1.75배수, 1.4배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딱 볼 때 원 두 개를 한번 보세요. 생원과 지원을 보세요. 어느 게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1등급 컷의 위치도 똑같고요. 2등급 컷은 지구각이 조금 더 낮고요. 3등급 컷도 지구각이 조금 더 낮네요. 표만으로 볼 때는 어느 게 더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지원이 더 어렵게 나온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생원이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원이 왜 더 내려가죠? 그렇죠. 보는 학생들의 분포 상태가 다른 거죠. 3년 전서부터 4년째죠. 지원이 이과 중위권, 이과 중하위권 학생들은 전부 보는 시험으로 그냥 굳어졌죠. 그러면 중위권, 중하위권이 많다면 평균점이 내려가죠. 표점 올라가서 최고점 차지합니다. 중위권, 중하위권 많으면 100분위도 올라가죠. 100분위 따기도 더 쉬워진다. 아시겠죠? 이게 숫자가 아마 까만색이 아니고 흰색이라서 지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자료집 올려줄 때는 까만색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자료집에서는 까만색으로 보세요. 사탐과 과탐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한다. 특히 사탐보다 과탐은 변환 점수일 때는 차이가 크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5개대 작년 수능에서의 변환편 점수입니다. 이게 100분위 변환편 점수죠. 왼쪽에 100분위를 직접 쓰면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이고 요거를 이렇게 점수로 바꿔서 사용하면 변환편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입니다. 변환편 점수를 쓰는 대학이 훨씬 많죠. 근데 의대 치대는 뭐 비슷비슷해요. 다 많아요. 예. 사탐은 100과 95의 점수차가 변환 점수차가 몇 점? 1.66점. 과탐은요? 3.24점. 보세요. 과탐이 변환편 점수차가 크죠? 제가 10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 기준에서 사탐 95, 95를 2개 하게 되면 64.78, 64.78 2개를 먹게 되죠. 그러면 66.44, 66.44를 먹은 사람에 비해서 1.66점이 2번 빠지게 되죠. 사탐 95, 95를 먹게 되면 사탐 100, 100을 먹은 사람보다 1.66이 2번 빠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3.32? 네, 마이너스 3.32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세대는 정시에서 사탐을 50%만 반영하니까 95, 95를 먹은 사람은 마이너스 3.3이 됐다가 다시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다시 마이너스 1.66이 된다. 즉 연대 기준에서 볼 때는 연대는 사탐이 50% 반영이기 때문에 95, 95를 먹으면 마이너스 1.6입니다. 근데 과탐은 일단 95, 95를 먹으면 마이너스 3.2가 2번 있으니까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6.46이죠. 정확히 6.5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6.5인데 과탐은 어떻게 해요? 연세대에서 150% 발행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6.5에서 곱하기 1.5라니까 거의 마이너스 10점이 되죠. 100분위 차이로 볼 때, 만약에 100분위로 보는 예를 들면 국민대다. 그러면
사탐 90으로 먹거나 과탐 90으로 먹거나 100에 비해서 5점 까인 건 똑같아. 근데 변환 표준 점수로 보게 되면 반영 비율까지 반영하게 되면 연세대 기준에 얘는 1.66점 차. 얘는 어쩐죠? 10점 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를 봤을 때 초상위권은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많고 상위권은 수학하고 과학 때문에 중상위권 이하는 수학은 어차피 그렇게까지 잘할 수 없는 과목이었으니까 과학만 좀 올렸으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과학을 못 올려서 바로 중상위권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백분위도 중요하지만 변환 표준 점수차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가 11월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백분위 95, 95는 정교권의 점수예요. 제가 아까 국수는 40%의 N수생이 먹는다 그랬죠? 과탐은요 60% 이상의 N수생이 먹습니다. 제 학생이요 100분위 95, 95 먹었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거의 정교권 학생이에요. 조금 한다는 학생 정교 한 30등, 40등 100분위 80대입니다. 85, 86, 87. 제가 작년에 계산한 기억이 나는데요. 85, 85 먹은 애가 변환 표준 점수 차가 몇 점 차이가 나요? 23점 차이 나요. 마이너스 23. 수학 마이너스 23이 까였다고 생각해봐요. 수학하고 과학의 반응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과학이 정말 중요하다. 과학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을 통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걸 말이죠. 이미 사탐, 과탐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좀 지금 말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참고를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에서 볼 때 만점자야 다. 상위권을 위한 얘기입니다. 만점자 기준에서 볼 때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았던 과목. 만점자의 백분위가 95, 96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100이었던 또는 99였던 백분위, 만점자의 백분위가 높았던 과목에 회색 표시를 했고요. 제일 낮았던 과목에 사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당해 연도, 2016년도, 17학년도 당해 연도에 1등한 거에 회색. 빗금근게 꼴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16학년도에서 볼 때 표준 점수는 세계지리가 꼴찌. 63점이죠. 1등은 경제 69점. 옛날엔 표점별로 강조 안 했는데 서울대가 등장하다 보니까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백분위는 세지와 세계사가 꼴찌, 동아시아사가 1등. 다 맞은 사람이 그렇게 구성이 됐네요. 실제로 표점과 백분위 1등과 꼴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표점은 뭐예요? 평균과 연동되죠. 백분위는 뭡니까? 만점자의 비율과 연동되죠. 그래서 차이가 좀 발생하지만 대개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둘 다 꼴찌했습니다. 그래서 6개년도를 보아하니 내년이 어떻게 되냐, 올해가 어떻게 되냐 예측할 수 없지만 6개년도에 볼 때 생활과 윤리가 표점 꼴찌를 3번 했다. 6년 중 3번. 세지가 1, 2, 3, 4 표점 꼴찌 4번, 백분위 꼴찌 3번. 아, 위험하다.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생윤과 세지가 위험한 과목이에요. 그럴 확률, 이렇게 나빠질 사선이 똘될 확률이 높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좀 흰색이, 회색이 많죠. 그래서 서울대 가는 학생들, 특히 또 상위권 가는 학생들, 사탐을 다 맞으려고 목표하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 점도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경제에 회색이 많다고 해서 경제 선택해서 10개 틀리면 생윤에서 3개 틀리는 게 낫습니다. 상위권 주축으로 내가 설명한 거지. 대충 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대충 한다는 게 지금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회색으로 이동하는 게 중위권에서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과는 원 중심으로 한번 네모를 딱 쳤으니까 눈에 잘 보이네요. 역시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 4년 동안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최근 3년간 1, 2, 쫙 지학이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죠. 요 해만 표점에서 생명원이 높았지. 지원이 짝짝짝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표점으로 보더라도 백분으로 보더라도 생원과 지원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이게 두 과목을 선택하니까 두 과목을 최종 200% 선택이라고 볼 때 한번 표를 한번 새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11월에 보여드린 거는 100%로 돼 있었는데 200%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생윤 선택자가 작년에 59%, 사문 선택자 56%니까 10명의 학생이 있을 때 10명의 학생 중에서 사탐 선택 2개 중에서 하나를 생활교육을 한 개라도 한 학생이 59%라는 얘기죠. 사문이 56%.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여기에서는 좀 의문수가 있다.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생윤이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점 확실합니다. 꼴찌 한 적은 3번. 나머지 2번은 꼴찌에서 2번이에요. 네,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만약에 생활과 윤리를 다 떠난다면 서울대 갈 확률이 없는 사람은 생윤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해가시죠? 100%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과탐 봅시다. 과탐도 생원과 지원의 퍼센티지가 너무나 높다. 그런 면에서. 하지만 말이죠. 과학은 말이죠. 이과생이 하는 거니까 수학 부담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요. 암기 부담이 큽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공부 밸런스하고 볼 때 여기에 암기 부담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 피해가 온다면 이 선택이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리원은 공부량이 적잖아요. 한 번 해두면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겸하거나 이렇게 겸하는 것도 자신의 공부 배치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기거하고 맞아 떨어지나요? 좋습니다. 그냥 화, 생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초생인권, 의대 지망생들, 아이 그런 또 프라이드를 갖고 가는 거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결론 쪽으로 가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갑니다. 자신에 맞는 대입 전략을 짜라.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죠. 사람에 따라서 대입 전략은 다 다릅니다. 지금 3월 시점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두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는 그렇죠. 3학년 1학기 내신을 포기한 사람과 3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한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남 내신할 때 다 따라하면서 내신 4, 5등급 깔아주고 수능 공부할 시간 다 날리고 나중에 남들 다 시작하는 여름방학 때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시점에서 내가 내신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는 걸 확실히 구분하고 내신을 안 하기로 한 학생은 수능에서 7 공부 정도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의 공부만 내신 시간에 하면서 내신 시간에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예를 들면 내가 기하 선택자인데 학교에서 미적을 해. 안 해. 필요 없어. 근데 내가 수능에서 미적을 할 거야. 학교에서 미적하네? 열심히 해야죠. 그런 식으로 내신을 짜면 되겠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학생부형 수시로 가야 될 학생이야. 일반고인데 1등급, 2등급 위주로 돼 있고 자사고 특목고인데 3등급, 4등급 위주로 돼 있어. 5등급까지도 있을 수도 있죠. 학생부 수시를 버릴 수가 없죠. 거기에 맞춰서 어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시 학생부형을 기본 전략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에게 갖는 의무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정시를 같이 해야 되나? 논술을 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수시 학생부 올인해야 되나? 이 선택을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네, 조금 잡음이 들립니다. 네, 감안해 주세요. 말을 제가 쉬면 되죠. 네. 요새 정말 코로나 상황이라서 정말 저 배달하시는 분들 정말 배달하시는 덕분에 우리 한국이 버텼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혈맥이 돼갖고 저분들이 혈맥에서 피를 다 뚫어줬어. 경제 혈맥과 우리의 먹거리 혈맥을.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대하시고. 야, 이 아파트는 니네들이 타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아니야. 니들이 이 엘리베이터에 가지. 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지금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때 정시와 논술과를 병행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부형을 올인할 것이냐 이건 학생마다 다 다르죠. 나에게 맞도록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평을 제가 한번 해줘야겠죠. 일반적인 평은 뭐냐?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다.
수시 학생부형은 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 자기소개서하고 이 스케줄대로, 이 맥락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진로에 맞게 그 진로에 맞는 곳에 논술 전형이 있는지 논술 전형이 없는지 이게 논술 선택에서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십수를 해도 서울대를 갈 거야. 논술 무관하지 뭐 무관. 학생부하고 정시밖에 없는 거지. 나는 의대 십수를 해도 갈 거야. 논술 보는 학교가 8개 학교인가요? 9개 학교인가요? 물론 있죠. 근데 의대를 논술로 가려면 수학을 정말 잘해야겠지. 의대 지망생인데 수학을 독보적으로 잘해? 그러면 수시 학생부형과 논술을 같이 해야 되지. 의대 지망생인데 수학이 제일 약해. 그럼 논술을 왜 하고 있니? 40개 쪽의 대학 중에서 5분의 1도 안 되는데. 이해가세요? 버려야지 논술을. 근데. 국어, 영어, 과탐 이걸 거의 만점으로 끌어올리고 수학에서 까인 거를 보완해서 정시로 가야지. 수시가 안 된다면. 오케이. 수의학과야. 수의학과 10개 대학이야. 2개 대학에서 논술을 봐. 어디? 그래서 건국대, 경북대. 수학을 잘해야겠지. 수학을 못해? 포기.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논술을 컨비네이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이 될 것이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술을 컨비네이션 하는 게 좋아요? 정시를 컨비네이션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논술을 컨비네이션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 3학년 1학기 동안에 학생부형 수시에 몰두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거기에 할애됩니다. 또 자소서 쓰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면접 대비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정시 경쟁자인 저 N수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봐. 정시 논술. 정시 논술.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학생부. 나의 잠재력만큼의 정시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죠. 왜? 과목이 많아요. 4과목 혹은 과탐, 사탐 2과목을 하면 5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사 빼더라도요. 그래서 정시와 학생부 수시를 매칭하는 거, 컨비네이션하는 건 매우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수시 학생부형에서 내가 지원했던 거기를 절대 정시로 못 간다. 따라서 논술을 컨비네이션하는 게 좋겠다. 왜? 논술 컨비네이션은 대안이 있잖아. 정시, 수시 점수가 안 나오면 아예 정시가 안 나오는 걸 하면 되겠고 어느 정도 수능 점수가 나와서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을 하더라도 2과목 또는 3과목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학생부형 올인을 하던가 아니면 학생부형과 논술을 컨비네이션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특별한 경우에 논술의 경우가 없다면 논술의 가능성이 없다면 논술 아니고 정시하고 컨비네이션하는 게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실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거의 컨설팅하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과가 다 정해진 경우예요. 대학과 과가 다 정해진 분들은 보통 이곳을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떤 사회적 진로가 되는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 관련된 것에 아버님이 그 직업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직업에서 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시험도 봐야 되고 이 노력도 해야 되고 인턴은 여기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만났어요. 이 대학 이 학과를 보려는 사람. 저한테 뭘 물어보시고 싶으신가 했더니 저는 이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아들, 딸들. 친구 아들, 딸들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의 지인의 아들, 딸들이 좀 힘들어요. 아니 왜 자기들이 밥 먹다가 왜 나를 왜 소개하는 거야? 친구의 아들, 딸, 친구의 지인의 아들, 딸도 연간 한 수십 명이 돼요.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는 학생부형 수시를 계속 준비하고 그렇게 갈 거래. 왜 정시는 안 해라니까 정시는 적게 뽑는데. 맞죠? 뭐가 맞아? 작년이지 그건. 작년. 올해 거를 왜 안 보는데 올해 걸 내가 봤더니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 왜 올해부터 정시를 늘려야 되잖아요. 자기의 진로에 맞는 전형 계획도 안 보면서 무슨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바로 정시하고 학생부를 컨비네이션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됐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올해 이과의 잭팟 약대입니다.
11월 그때 제가 설명회 할 때에 지금 4개월이 흘렀는데 학교 3개가 합류했어요.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 국립대 3개가 합류해서 총 37개교 1743명의 모집이 확정됐습니다. 와, 이과대학 1개 이상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야, 너무 좋으시겠다. 2021년도 태어난 학생들은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그냥 피트 시험을 볼까? 아니면 그냥 삼수를 해서 약대를 갈까? 진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2년 뒤에 태어난 자제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그냥 약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진한 네모를 표현했어요. 저는 말이죠. 이런 표 볼 때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대부터 시작하는 표를 제일 싫어해요. 왜 꼭 기억니은 순서로 배치해야 되는지, 대학을 안배한다는 의미에서 대학 서열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온 건데요. 그렇다고 대학 서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이 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눴냐면 여기가 인서울권이에요. 서울에 있거나 서울에 준하는 곳에 있는 몇 개 볼까요? 연세대 볼게요. 연세대는 신촌 캠퍼스가 아니고 송도입니다. 선생님 연세대는 다 1학년 들어서 송도예요. 그렇죠. 모든 과가 1학년은 송도죠. 약대는요. 6년 내내 송도다 이 말이에요. 예. 송도에서 살리라. 그렇죠? 송도 가보셨어요? 오, 한국 안 같아요. 그렇죠. LCT 같은 건물이 전부 다 LCT 같은 건물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LCT 하니까 좀 그러네. 자, 동국대는 남산에 있지 않고 일산에 있습니다. 산은 산이지만 다른 산이에요. 동국대는 아시다시피 의대, 한의대가 예과는 경주에 있고 본과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동국대병원이 있죠. 마찬가지로 약대는 6년 내내 일산에서 하는 거니까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인서울 대학이 됐습니다. 일산이 뭐 합정동에서 20분 거리인데요. 뭐 예. 인서울 대학 아시겠죠? 여기 인서울 대학 몇 개입니까? 2, 4, 6, 8, 12개. 제일 많이 뽑는 학교 어디? 네, 중앙대와 이화여대. 정말 우리 옛날 기억에서 볼 때 약대에서 제일 센 학교. 동네 약국에 가면 가장 실력 있는 약사 중에 중대, 이대가 제일 많았던 기억이 나요. 왜? 서울대 약대들은 다 제약회사가 버리고 약사는 별로 많이 못 봤던 기억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신 있는 자기과를 딱 120명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20 플러스 10, 70 플러스 20. 약학과가요. 2개로 나눠서 뽑아요. 예. 그래서 20명 뽑는 과와 10명 뽑는 과. 그러니까 신산업제약학과가 이름이 그래요. 제 이름이 지금 왜 갑자기 안 외워지네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70명, 20명. 이렇게 2명씩 나눠져 있고요. 요 10명은 또 인문계고요. 요 20명은 인문 플러스 자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0명 자연, 10명 인문. 70명 자연, 20명 인문 자연 통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눠서 보고 있다. 인문계도 갈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의대도 인문계가 갈 수 있잖아요. 인문계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을까? 어휴, 생각만 해도 특히 요거 정시 나군입니다. 보시고요. 2번째 칸은 뭐냐? 얘는 뭐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울과 좀 떨어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서울과 좀 떨어짐. 인서울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지방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근데 수도권은 또 아닌 약간 그런 느낌. 고려대는 안암 캠퍼스가 아니고 세종 캠퍼스입니다. 가천대는 성남이 아니고 인천입니다. 가천대는 의대, 간호대가 다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메디컬 캠퍼스죠. 인천은 뭐 수도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단국대 죽전이 아니고 천안입니다. 한양대는 서울이 아니고 안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긴 하지만 좀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 수원, 여기는 포천이죠. 근데 다들 학교들이 무게감들이 있습니다. 고려대하고 한양대 이런 학교는 결국 서울 캠퍼스가 아니지만 여기밖에 모집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 캠퍼스의 약대에 주라는 거죠. 가천대와 차이과대는 다 의대가 센 곳이기 때문에 약대도 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국대도 꽤 셀 것이고요. 그렇게 흐름이 돼 있고 다 교과 학종 논술 가나다로 다 배치해놨습니다. 세 번째 칸은 뭐냐? 지방국립대입니다. 자, 목포대, 순천대도 국립대예요. 지방국립대 등록금이 싸다는 점이 매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싸도 많이 싸죠. 정말 많이 쌉니다. 국립대 가면 효도하는 거죠. 여기 8 플러스 8, 7 플러스 7 이것도 약학과 제약학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칸 경성대부터 조선대까지는 지방사립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호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 맞고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4개 칸으로 나눠봤습니다. 맨 끝을 봤더니 정원 내, 정원 외 합계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 표 좋다. 자, 정원 내로 볼 때 교과가 400명대, 학종이 300명대, 논술이 50명대. 그래서 수시가 정원 내가 826명, 정시는 가나 다 합쳐서 647명이 되겠습니다. 6대 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정시가 2023학년도에 40% 되게 돼 있는 걸 대충 맞췄어요. 그럼 맨 끝에 결과만 보면 약대 지망생의 경우 학종을 하고 있었어. 학종이 많잖아요. 학종 학생부 교과. 이 교과에는 추천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걸 중심으로 해왔으면 논술을 어떻게 할까? 아, 너무 적네. 버리기 쉽다 이거야.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지망하고 있는 약대가 인서울이라고 한번 보세요. 인서울. 인서울 어때요? 논술은 여기에 다 있어. 인서울에 나는 약대를 가야겠다. 내가 왜 지방대를 가? 내가 인서울 약대하면 논술을 버리는 거는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대 논술은 매우 어렵겠지만 약대 논술이 의대만큼 그렇게 수학이 정말 기깔나게 잘 애들이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의치한 수약인데. 의치한 수약일지 의치한 약수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따라서 자기 지망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해라. 예를 들면 나는 국립대 정도 목표예요. 국립대 논술 하나도 없어. 국립대 약대가 목표라면 논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신의 컨비네이션 전략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약대가 저번에 11월 자료집에 자세한 표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교과 쫙 정리했고요. 교과 중에서 이런 게 다 추천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추천인재 이런 게 다 지역균형, 그렇죠? 지역인재 말고 지역균형. 지역균형이라고 써 있는 게 전부 추천 전형이에요. 지역인재는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세종시와 충청도 학생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균형은요, 다 그냥 추천 전형으로 전국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전형을 그냥 추천이라고 하죠. 왜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합니까? 자, 추천 전형은 대부분 제가 11월에 말씀드렸죠. 4개 대학 빼고는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서 이름을 지역균형이라고 붙였다. 이해갑니까? 그렇죠. 지방에 있는 2등급이건 서울에 있는 2등급이건 자사고 1등급이건 일반고 1등급이건 동등하게 비교되는 정량평가니까 지역의 균형적으로 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을 붙은 추천 전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걸 포함해서 볼 때 어쨌든 학생부 교과에는 수능 최저가 매우 많고 꽤 높은데도 많다. 이거 봐. 4개합 5야? 4개합 5. 와. 1112. 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만 좋아서 가는 과가 아니에요. 뭐 특히 추천 전형은 제가 11월에도 굉장히 강조했죠. 추천 전형은 절대 기존의 학생부 교과처럼 지방에 내신 좋은 애들이 가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쭉 보시고요. 자료집에 또 보세요. 약대 학종 여전히 있고요. 약대 학종은 다른 학종과 차이점이 있는데 학종은 보통 수능 최저가 별로 없는데요. 약대는 학종인데도 수능 최저가 많다. 또 수능 최저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애들의 실력별로 미리 거르는 경향도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사 행정이 간소해집니다. 수능 최저 떨어진 애들은 쉽게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논술은 6개 학교. 6개 학교 중에서 5개는 인서울, 그다음 서울에 가까운 학교 고려대 세종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위권 약대를 가려면 논술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학교 이렇게 3대 3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연대는 모든 논술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약대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서울대나 연대, 성대 이런 경우는요. 다른 자연계열과 반영 비율이 똑같아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고려대 세종 보세요.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다른 자연대하고 반영 비율이 다른 것도 있으니까 우리 애의 강점에서 볼 때 어디가 강점인지 이런 점이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시 지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정시 지원할 때 먼저 진학사에 넣어보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 봤는지 이걸 봐야 돼요.
과목을 영어 빼고 딱 놓고서요. 100분위가 제일 높은 게 제일 잘 본 거예요. 국어, 수학, 탐구. 그럼 100분위가 제일 높은 게 제일 잘 본 거죠? 그거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먼저 추리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걸 입력할 수 있어요. 입력을 몇십 개 하는데 그거 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허점이 생기고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제일 잘 본 거. 그럼 수학을 굉장히 잘 봤어. 그럼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먼저 찾아. 이런 데는 버려. 높은 걸 찾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더 유리한 거야. 그래 놓고 자기에 맞는 과와 진로에 맞도록 정시 지원하는 거야. 정시는 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약대 쭉 바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논술을 지원할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학생부형 하시는 학생들은 자기 진로가 있을 테니까 자기 진로에 해당하는 게 논술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연대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논술을 보죠? 안 보는 데도 많아요. 이렇게. 안 보는데 괜히 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논술은 말이죠. 논술하고 막 100명, 120명 있다 보면 정보를 개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경희대 한의대를 공부하는 문과인데 논술 준비라고 있어요. 경희대 한의대 문과 논술. 경희대 한의대 문과는 논술이 사회계열로 분류돼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요. 문과 수리 논술. 모르고 인문 논술만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과가 논술을 보는지도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놨습니다. 4번은 학생부형 수시를 준비한 학생은 올해의 핫키, 올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천 전형이 만개했다는 것이다. 제가 11월에 제일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과거에는 1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 30개 정도로 팽창했다. 과거에 고려대가 혼자 논술을 폐지하고 추천 전형을 처음으로 했을 때 1단계 미달학과가 13개였어요. 한 학교 수백 명이 생겼을 때도 그것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미달이 막 떴습니다. 근데 수십 개가 생긴 상황에서는 미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 곳이 막 속출할 것이다. 왜 그러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류라는 말이 붙은 데가 정성평가인데 서류라는 말이 붙은 데가 1개, 2개, 3개, 4개, 이 30여 개 되는 학교 중에서 4개밖에 없다. 정성평가가 많건 적건 간에 정성평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게 이 추천 전형 전체 중에 4개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나머지는 전부 교과 전형. 이게 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빈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요? 교과 전형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특히 서울권에 있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지방에 비해서 불리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권이나 공부 열심히 하는 동네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내신이 유리한 지방 학생들은 지원을 하는데 결과가 어때?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없는 게 별로 없어. 동그라미가 훨씬 많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통과하겠죠. 지방에서도 상위권 애들이 오니까. 그런데 추천 전형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막 이렇게 내려갈 때 있어서 여기 오는 애들이 다 내신도 좋고 수능 최저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문시되는 거죠. 서울에서 여기 학교를 보세요. 서울은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내신이 많이 떨어졌어도 수능은 꽤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지방도 대도시는 또 다르지만 대도시 중에서도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경우는 잘하는 애들만 떡 위에 좀 있고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많다는 게 지방 학생들은 내신이 좋은데 지원했지만 수능 최저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학생이 내신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다면 컷은 매우, 내신 컷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뭐 중위권 이하의 과에 있어서. 따라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여기 있는 대학을 못 간다거나 없으면 반드시 지원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다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교과라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표를 볼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표가 약간 틀린 것들을 수정을 했습니다. 고3이라고 되어 있으면 고3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3 인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고3 인원의 4%, 고3 인원의 11%를 적용해서 인원을 정한 다음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졸업생들을 모두가 여기는 재수생까지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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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이고 얘하고 얘는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6수생, 7수생 다 되는 거고 얘는 재수생까지. 그래서 인원이란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림이 있고 올림이 있습니다. 버림과 올림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학교 학생이 313명이라고 보세요. 313명. 313명이면 곱하기 0.05를 하게 되면 5%죠. 313명을 0.05게 되면 15.5 얼마예요? 15.5라고 해봅시다. 15.5일 때 버림이면 몇 명 지원? 15명 지원. 올림이면 16명 지원.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 연세대는 5%로 넓게 잡았으니까 소수점은 버리고 얘는 4%로 좁게 잡았으니까 소수점은 올려버린다. 이해가시죠? 버림, 올림도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과거에는 말이죠. 추천 전형이 이게 작년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대 있고요. 연대는 이게 작년에 추천이 아니었어요. 그냥 면접형. 그다음에 고려대 추천, 작년 연대 추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천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면접형에서 추천형으로. 대신 서류가 빠져버렸죠. 종합에서 교과로 바뀌었죠. 어쨌건 연대,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여기였어요.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보세요. 지금 보세요. 올해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 없었던 학교가 보이죠? 서성한 없었던 거예요. 중은 있었고요. 이 경이 있었는데 경이 다음에 외시 막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즉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과거에는 몇몇 대학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서울대 추천해줬던 애들은 고대, 연대 추천을 안 해줘요. 고대 추천한 애들은 중앙대 추천을 안 해줘. 즉 한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한 학교에 보통 추천을 해줬다 이거야. 그래야지 공평하니까. 여러 애들한테 기회 줄 때. 근데 이번에는 추천 전형이 너무 많아서 그러기 어려워요. 한번 세볼게요. 2명.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300명이면 15명이죠. 17명. 12명 더 하니까 30명 정도. 40명. 그죠? 55명. 이건 11%네요. 한 75명. 85명. 5명. 88명. 100명 넘었죠. 경희대 외대를 돌파하면서 100명이 넘어요. 어떻다면 총 추천 인원을 보면 그럼 만약에 한 학교에서 외대까지 한 학교에 한 명을 추천한다면 외대는 전교 100등이 추천받게 됩니다. 그럼 전교 100등이 수능 최저를 통과한다 한들 합격하겠어요? 내신이 안 되는데 4등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해가세요? 학교에서 이 점을 잘 분석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을 못 만나봐서.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그런 점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정보를 주셔야 돼요. 과거처럼 한 곳에 한 명을 한 학교만 추천하다 보면 이쯤 되면 100등이 되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합격생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즉, 한 학생을 2개, 3개 학교에 추천해 줘야 된다는 점을 좀 정보를 주시면 학교도 좋고 학생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 모형 수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학종 3개, 추천 3개, 학종 4개, 추천 2개, 추천을 몇 개 받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나머지 추천 전형의 이모저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2월에도 강조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열강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쉬네요. 오늘 좀 강의가 많았습니다. 잘 들리죠? 네. 수능 제재 다 보시고 이거 이제 정말 다 말씀드렸으니까 종교계 추천위원회도 12월에 아주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꼭 보세요. 자, 학생부 종합 중에서 비추천, 추천이 아닌 학생부 종합이 원래 원조 학종이죠. 많이 위축됐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학종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학종에서 보통 일반고 절반, 특목자서 절반 이렇게 뽑는 게 어떻게 공식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안배하고 교육부에 보고하면 뭐 사립대건 국립대건 그래 뭐 나름 공정하게 했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종에서 특목자사를 훨씬 더 뽑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를 할 때 추천 전형에서 이렇게 뽑았고 학종에서 이렇게 뽑았고 이렇게 보고 안 해요. 그냥 퉁쳐서 학생부형 수시에서 어떻게 뽑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천 교과에서 일반고를 많이 뽑을 것이고 이 인원을 늘었기 때문에 학종에서 과거보다 특목자사의 퍼센트를 늘려야 전체 비중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추천 학종은 오히려 특목자사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것이고 일반고는 따라서 항상 추천 전형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지 학종 일변도로만 구성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논술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작년과 달라진 점은요. 수능 최저 보는 학교가 조금 늘었습니다. 약대만큼 는 건 아니지만 이 회색으로 표시한 게 수능 최저가 추가된 겁니다. 연대 활동우수형 국제형이 원래 없었는데 추가됐어요. 연대는 그래서 추천 전형인 추천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학종인 활동우수형 국제형은 둘 다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겼어요. 예. 또 경희대도 네오르네상스는 항상 여기 있었는데 면접이 있던 거에 수능까지 추가돼 갖고 제일 연세대 고려대 학업우수형처럼 이렇게 서류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고 면접도 보는 부담이 가장 커진 그런 방향이 됐습니다. 서강대는 말이죠. 작년에 수시를 학생부형을 학종을 1차, 2차로 나눠서 봤죠. 잘 아시겠지만 서강대의 1차, 2차는 자기소개서 제출일로 구분이 됩니다. 원서는 1차권, 2차권 다 9월에 접수하고요. 9월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같이 내면 1차, 수능 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그걸 2차라고 불렀는데요. 서강대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으니 자기소개서로 1, 2차가 구별이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서강대는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일반 이래서 학종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1, 2차 없어졌습니다. 서강대가 좀 그거로 재미를 볼 줄 알았지만 재미를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폐지하는 간소화 정책을 했고요. 다빈치형 인재는 정말 중앙대 정말 전통의 10년이 넘은 학종이죠. 당시 입학사정관 때부터 있던 그 이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참 이름이 참 가져온 뭐랄까요. 네오르네상스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장명을 잘한 거죠. 이제 선점을 잘한 거고요. 다빈치형 인재가 원래 면접이 없었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면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확실히 면접이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접이 들어간 것들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쭉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의대 쭉 보시고 약간 변화가 있는데 사실 변화가 있다는 말은 고3 학부모나 고3 학생한테 사실 제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작년에 안 봤는데 변화가 있는 거는 전문가나 알면 되지 뭐 일반 사람이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만 알면 되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칸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칸은 수능 최저 있는 거, 세 번째 칸은 면접이 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거, 이거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 건데 세 번째 칸이 제일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면접이 2단계에서 벌어집니다. 1단계에서 서류만 갖고 3배수 또는 5배수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면접 인원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놓고 그 학생들을 면접을 해서 확실하게 합격 확정을 짓는 그런 식의 가장 표준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가 훨씬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대치동 학생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정시 수능형. 뭐 학생부 수시 2학년 때 보니까 이미 포기했어요. 그래서 정시 올인으로 갑니다. 정시 올인으로 갈 때 역시 논술을 같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까 제가 학종 얘기할 때 학생부형 수시할 때 말했던 거 다 통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의학과를 가려는데 논술이 2개밖에 없는데 수학을 못해요. 그럼 논술 아닌 거지. 정시 올인인 거지. 예. 의대를 가려는데 수학만 독보적으로 하래요. 그럼 논술 당연히 컨비네이션 해야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여전히 되는 건데요. 그럼 일반적인 진술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 진술로는 아까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좀 전에 말씀드린 논술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왜? 첫 번째, 재학생의 경우에는 수능을 잘 볼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또 상위권, 중상위권 논술 모집이 매우 많다. 또 모의평가 추이 아까 얘기했죠. 3월, 6월, 9월의 추이에 따라서 논술 지원 범위를 수정하면서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논술을 병행하는 게 좀 좋은데 논술을 병행하려면 물론 부담이 있어요.
논술 시험은 보통 수능 보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주에 파이널 강좌를 듣긴 듣지만 그 파이널 강좌에서 붙었다는 애 못 봤어요. 꾸준히 해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시 올인하고 있는 나의 공부 시간하고 공부의 효율성과 잘 매치시켜야겠습니다. 공부 효율은 사람마다 매우 달라서요. 동일한 1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1시간에서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만큼을 못하고 남들보다 효율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논술까지 우겨 집어넣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빈 시간에 애들 자꾸 돌리는 그런 식의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엄정하게 평가하시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엄정하게 평가하시고 논술을 같이 했을 때 얘가 감당할 수 있는가, 정시에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가 이 점을 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고3은 정시 올인을 하고 만약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여유 있게 논술을 컨비네이션 하자 이렇게 전략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학생하고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논술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제가 글로 쓰기 싫어서 안 했는데요. 논술은 우리나라 입시제도 중에 가장 불평등한 입시제도이다. 대학 학교에선 고등학교에선 가르치지 않고 학원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도 안 되고 학원에서 가서 배워야 되는데 학원이 많지 않다. 없는 곳도 많다. 학원이 밀집된 곳에는 논술학원들이 꽤 많죠. 지방에 가보세요. 제대로 된 논술학원이 없어요. 그런데 11,000명이나 뽑는데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고 있는 이 교육 현실을 왜 못 바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못 바꾸는지는 아시죠? 예. 논술로 인한 원서 수입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이. 적으면 20억, 많으면 50억이 넘어요. 매년 논술이 지원율이 제일 높거든요. 50대 1, 100대 1, 의대 같은 건 300대 1도 넘어가는데 많이 논술 원서를 산다는 거죠.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립대가 재정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은 줄고 있는데 정원은 그대로고 줄이지도 못하고 등록금을 동결돼서 운영은 어렵고 그러니 이런 불평등한 입시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논술학원에 접근이 용이하다면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는 게 제 말입니다. 알겠죠? 논술 실시대학 쭉 표시되어 있고요. 이미 새로운 자료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개 학교 늘었고요. 자, 논술 실시대학 의예과는 10개 학교래요. 제가 아까 숫자가 조금 틀렸네요. 의예과. 예. 부산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10개가 됐네요. 예. 부산대의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 지역 인재로만 논술을 본대. 그러니까 일반 서울 학생으로서는 없는 거네요. 9개가 그런 면에서 많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대가 많은 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인서울로 볼 때는 수의학과 2개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 정보가 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논술에서 교과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교과하고 비교과가 다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연대는 서울 캠퍼스와 원주 미래 캠퍼스가 전부 다 교과가 안 들어가고요. 교과라고 써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정량평가입니다. 정성평가 아니고요. 정량평가 교과가 들어가고 한양대 경우는 교과가 안 들어갑니다. 비교과만 들어가지만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논술 100%라고 봐도 큰 차이 없고요. 비교과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학종의 비교과가 아니라 정량화시킬 수 있는 봉사 점수와 출석 점수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과도 그렇게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만점이니까. 그래서 논술을 잘 보고 교과에서 크게 깎이지 않는 학교를 선택한다면 내신 분리자가 잘 이걸 돌파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쭉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체제에 있는 학교, 삼각형인 학교는 과별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니까 전형 요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최저학력 기준 쭉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을 볼 때는 이 점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는 법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서, 성, 중, 이, 경. 하는 왜 없죠? 하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니까요. 연대하고 한양대는 빠져 있습니다. 잘 볼 때. 서, 성, 중, 이가 수능 최저가 비슷하다는 거 보입니까? 네. 3개 영역 6,
얘는 2개 영역 4지만 영어 2가 필수니까 영어 2, 2 하면 영어 2, 2, 2, 2, 1, 3, 2, 3, 2, 그다음에 1, 3, 2 비슷하죠? 같은 겁니다. 거의. 물론 더 높은 과도 몇 개 있습니다만 중앙대 세계육, 세계육. 세계육 비슷하네요. 그럼 이 네 개가 비슷하다면 결과적으로 이 네 개 중에 어디가 제일 높은지 말하실 수 있죠? 네, 이대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대 뇌피셜에는 여기하고 똑같이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화여대 경희대를 비슷하게 이렇게 혼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강남 학생들은 이화여대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만 강북 학생들은 이대와 경희대 중에 어디 가려면 여학생들이 경희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북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경희대 보세요. 2개의 등급합 5예요. 이대보다 낮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좀 비슷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대가 이 라인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높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술은 조금 다른 과목,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떨어져도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수능을 잘 보는 학생, 논술이 좀 약하더라도 수능을 잘 본다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한번 볼까요? 건동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건동홍 중에서 물론 과마다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 어디가 제일 인기 있어요? 그렇죠. 건대가 제일 인기 있죠. 죄송합니다. 동국대, 홍익대가 인기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인기 평가를 해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많은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순위체제 볼까요? 2개 4, 2개 4, 3개 7. 홍익대가 더 높죠. 예. 얘는 2, 5 해도 되는데 얘는 2, 5 하면 안 되죠. 2, 3 해야 되잖아. 이거 제일 높아. 홍대가 수능 최저가 높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배치한 순서가 엄밀한 서열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인기 순서대로 배치한 셈이 좀 있어요. 동국대와 홍익대보다 무조건 높다. 모든 과가 높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뭐가 밑에 제가 써놓은 학교가 수능 최저가 더 높다면 거기는 논술이 조금 약해도 수능 최저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보러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사 좀 넘어가고요. 쭉 됐습니다. 자, 논술 전형 교과가 반영 방법 이렇게 쭉 보이죠? 이런 건 이제 뭐 혼자 보실 때 보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를 들면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국영수사과 이렇게 내신이 교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인문은 과학이 안 들어가고 자연은 사회가 안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과의 결과도. 성균관대 경우는 등급이 표시된 모든 전과목이니까 진로 적성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선택까지 다 들어가니까 진로 선택 빼고는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셈이 되겠습니다. 상위 10과목이란 것은 국영수사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고 뭐 언어와 매체 다 포함해서 등급이 높은 걸 10개만 뽑아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 등급보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겠죠? 예, 진로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시호 강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로가 제외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다 과목이 다르다. 실제 점수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배치했냐면요. 1등급과 2등급의 실질적 점수 차이가 크고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쭉 배치했어요. 제일 작은 데가 서강대, 동국대고요. 위로 갈수록 차이가 크고요. 아래에 갈수록 차이가 적습니다. 또 2, 3, 4의 경우에는 급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1, 1을 급간으로 한번 내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기가 3, 4 사이에 있다면 3, 4 사이에서 다시 한번 표를 한번 재편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숭실대는 1등급과 2등급의 교과니까 정량평가입니다. 학교별로 과목은 다를 거고요. 점수차가 몇 점? 2점 차입니다. 인하대는요. 8점 차이에요. 선생님 이게 점수차가 더 크네요. 이게 점수가 적네요. 그게 아니고요. 숭실대는 만점이 100점이에요. 100점에서 2점이니까 1, 2등급 사이의 실질 반영률이 2%죠. 근데 얘는 8점이지만 1000점 만점이니까 1, 2등급 실질 반영률이 0.8%입니다. 숭실대가 더 높은 거죠.
이게 실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 숭실된 논술에서 2.4점 이렇게 깎이는 거고요. 인하대는 20점, 40점 이렇게 깎이는 거죠. 1000점 만점이니까. 그래서 깎이는 점수 대가 달라요. 따라서 8점이 갖는 효과가 이 2점이 갖는 효과보다 사실상 작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게 발행하는 대학은 얼마나 적게 발행하는가 볼까요? 서강대와 동국대가 같이 공동 1등인데요. 0.7점인데 만점이 1000점이에요. 그럼 0.07%죠. 1, 2등급 기준 실질 기준 발행 비율이 0.07%. 정말 미미한 거죠. 대충 이런 경우에는 4등급까지만 가도 1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1점 차이면 사실상 실질 발행률 0.1%죠. 4등급도. 그러니까 4등급까지더라도 내신 나쁘더라도 논술로 오거라 하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술 장 봤고요. 이어서 계속 각 대학별 요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